홀로코스트 해방 70주년이 되는 올해 생존자들이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맞아 이스라엘에 모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합니다. 미자립교회를 돕고자 시작한 미랄중고차의 유진서 대표는 자동차 유통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테마 인터뷰에서 유진서 대표를 만나봅니다.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가정범죄 문제가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가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24년 만에 개정되는 가사소송법, 무엇이 달라지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관재 목사입니다.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천장이 무너지면서 1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리오도 참사가 오는 17일로 꼭 1년이 됩니다. 그 이후 세월호까지 작년에 우리는 얼마나 참담한 슬픔을 겪었습니까?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영종대교의 추돌 사고를 보면서 작년에 악몽이 떠올랐는데요. 이제 설 연휴도 있고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때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 2번, 3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끔찍한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홀로코스트의 흔적이죠. 그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자유를 얻은 지 올해로 70주년이 됩니다. 그 추모일을 맞아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이스라엘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80,277. That's the number Nazis tattooed on 95-year-old Shoshana Kolmer's arm at Auschwitz decades ago. I had typhus and was on my feet the whole time. I had a lung infection and a fever. I went to work because I didn't want to die by gas. I said, what will be, will be. If I die here, I die. But I didn't want to die by gas. And thank God, I stayed alive. Kolmer gathered with about 100 Auschwitz survivors in Haifa to commemorate the liberation of the camp, where she spent more than a year and a half. She remembers the day the Red Army came to set them free. A rabbi came, and he said, we are free, and we can go home. But who had a home? They killed all my family, my brother and sisters. At Auschwitz itself, some 3,000 people commemorate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of the extermination camp. The Nazis murdered about 1 million Jews in Auschwitz-Birkenau, along with 100,000 other prisoners of war. Many of them, when we talk to them, their greatest fear is that people really won't believe what happened to them and that they'll forget. David Parsons, spokesman of the International Christian Embassy Jerusalem, spoke at the Haifa event. Christians need to help preserve this legacy. We need to fight anti-Semitism. We need to help the survivors that are still around us. We need to help Jews who are facing anti-Semitism, like in France and Ukraine and other places, to come home to Israel. Chris Mitchell, CBN News. 이번에는 해외 선교 현장으로 가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권영봉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봉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지구촌에서 국가가 분열 위기에 놓인 두 나라가 있죠. 예멘과 우크라이나인데요.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중요한 결정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11일 현재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4개국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상회담을 방해하기 위해서 엊그제 10일 낮 12시 30분 크라마토르스크에 반군이 로켓포 공격을 해서 15명이 죽고 60명 이상이 부상으로 입원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용하던 폭탄보다 더 강력한 맹렬한 해오리 바람이란 뜻의 스메르츠 포탄을 사용해서 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내 분위기는 지금 4개국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는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대규모 탱크 부대를 전진 배치해 놓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2014년부터 시작된 분쟁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된 이후 계속 국가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가 분단의 위기에 처해 있고 네. 그 풍부한 천연 자원이 반군 점령 지역에 들어가 있고 네. 여러 도시마다 폭탄 테러 용의자들을 찾으려고 검문 검색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키예브 기차역에서 폭탄 한 가방을 들고 있는 여자를 체포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현재 강대국 간의 회담을 예측해 보면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러시아가 군대를 보낸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만 그 많은 로켓포나 탱크, 장갑차, 미사일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이죠. 네. 정규군 표식이 없는 자국 군대와 군사 장비를 대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서방의 군사 평론가들은 진짜 푸틴이 노리는 것은 동부 지역의 지속적인 분쟁화라고 말합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계속 흔들겠다는 것인데요. 네. 회담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결국 해결책은 없고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무장지대를 마련한다는 논의는 작년부터 있어 왔는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반군이 점령한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탄전지대고요. 네. 땅을 조금만 파도 곧장 석탄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의 도시들은 지하철이 없습니다. 이런 땅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지요. 네. 6개 석탄 발전소가 석탄이 없어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라면 아마 우크라이나 정부의 고민을 알만하실 것입니다. 네. 휴전에 소인한다 할지라도 페일대로 페인 민족적 감정이 네. 아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수십 킬로미터의 비무장 완충지대를 만든다 할지라도 네. 언제든 점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선교사의 눈에 지금 이 상황을 통해 과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개신교 지도자들이 기도와 설교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선교하는 나라로 삼기 위해 주님이 우리 민족을 훈련하고 있다면서 네. 지역별로 초교파로 모여 기도회를 열고 있고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전국적으로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교회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네. 과거에는 주면 버렸던 전도지도 받아 읽고 주머니에 넣어 가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현지 교회들은 종군 전도 사역과 이문 사역, 부족한 의약품, 식료품, 식수, 겨울 용품 등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알력에 둘러싸여서 우크라이나 교회들의 입지가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떤가요? 예,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교회는 네. 하나님 밖에 답이 없음을 알고 네. 어떤 교단은 지난 7일부터 오늘 12일까지 24시간 교회별 릴레이 기도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네. 심지어는 전선에 있는 군목들조차도 24시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반군 점령 지역에서 반군은 침례교와 오순절 교회를 핍박하고 네. 많은 목사님들을 살해했고 네. 또 도네츠크 신학교 건물은 반군 사령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교회들은 말하기를 지금 공식적으로 피난민이 100만 명 이상이고 공식적 사망자 숫자는 6천 명 이상이지만 피난민들의 목격담을 들으면 수많은 팔다리가 흩어져 있어서 실제 사망자 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네. 우크라이나 교회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전쟁 고아들과 피난민들을 위해서 군에 간 아들과 아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가정들을 위해서 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치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크라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간절히 기도할 제목들이 생겼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평화의 접점이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터가 사명을 실현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게 될 텐데요.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는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하는 젊은 사업가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바로 미랄 중고차 유진서 대표입니다. 늘어서 있는 중고차 모양만 봐도 웬만한 견적은 줄줄 꿰고 있는 사람. 미자립교회를 위한 중고차 매매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선 유진서 대표. 네, 어서 오세요. 미랄 중고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미랄 중고차 대표 유진서라고 합니다. 정말 저희는 사업이 아닌 사역의 마음으로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개개인이 목사님만이, 선교사만이, 간사님들만이 사역자가 아니고 어느 직업에서도 누구나 다 사역자의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의 원칙은 정말 저희 가족들이 차를 사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사는 것처럼 정말 정직이라는 그런 단어로 저희가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나이에 어쩌면 이렇게 다부진 꿈을 꿨을까? 유진서 대표는 기독교 자동차 유통으로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 중고차를 시작했을 때는 조금만 사무실 하나 빌려갖고 그 공간을 빌려갖고 저희가 이제 목사님 상대로 일을 했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자립 교회고 개척교회다 보니까는 그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의 형편들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재정이 열악해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정말 차는 필요하신데 싼 차를 원하시는 게 미자립 교회나 개척교회거든요.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좀 어느 정도 개척교회를 위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우리 미랄 중고차가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감동 있었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지방에 어디 이제 모교회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재정이 너무나 여의치가 않으셔서 저희가 그냥 차를 그냥 드렸거든요. 나중에 여유 생기시면은 돈 주시라고. 근데 1년 만에 오셨더라고요. 이게 다 뜻대로 다 잘 돼. 교회도 개척하게 됐고 너무나 일이 잘 풀렸다. 1년이 지나서 저희한테 돈을 갚으러 오셨어요. 근데 저는 1년이 지나고도 그 돈을 받을 마음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은 끝까지 이건 아니다. 분명히 돈의 문제는 확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너무 많이 느낀 게 야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를 너무나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더욱 많이 일어나겠죠. 믿음이 믿음을 낳았던 시간들. 그렇게 고객들과 신뢰를 쌓아가며 일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매일 아침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이제 어느 정도 출근을 하면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나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좀 오늘 공유하는 게 있거든요. 사업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정말 선교 후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 보면은 너무 놀래요. 정말 이게 웬만한 기업체에서도 그만한 선교 후원을 못 하는데 저희 보잘것없는 이런 중고차라는 이런 기업에서 그만큼이라는 정말 남들이 금액을 또 보면 놀래거든요. 어떻게 이런 조그만 기업체 안에서 그렇게 선교 후원을 할 수 있을까? 미잘교회들 위해서, 뭐 지역 아동들 위해서, 아프리카 애들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여기 안에서 재정해서 물질을 벌고 그 물질 가지고 내 부를 쌓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나아가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비전을 공유를 하고 어차피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친구들도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그 곳간을 채워주시라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하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작지만 뚜렷한 비전,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채워가고 있는 가치. 이건 유진서 대표가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가장 보람을 많이 느꼈던 거는 저희 홈페이지 같은 걸 보면은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미랄중고차, 정말 사업 아닌 사역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중고차다. 정말 그렇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저희 차 사신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후기 남겨주시고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저는 어느 정도 또 보람도 많이 느끼거든요. 또 저희를 통해서 또 많은 선교사들이 한 영혼을 또 구원한다는데 그런 것에서도 정말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영혼 구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앞으로의 소망은 우리 미랄중고차가 정말 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더 많은 선한 일을 계획하는 게 저의 목표고 비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나 조그마지만 열악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저희한테 비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지형을 넓혀주셔서 중고차뿐만 아니고 더 큰 사업을 분명히 저희한테 주실 거라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부를 주실 거예요. 저희한테 성부를 주실 거예요. 정말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게 저의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유진서 대표는 채우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오늘도 정직하게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딜러로 고객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패기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도 잘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교계 뉴스 시간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가형 다문화 대한초등학교인 지구촌학교에서 세 번째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중국과 모로코,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의 배경을 가진 15명의 아이들이 졸업했는데요. 유성은 기자가 졸업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구촌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졸업식 노래를 힘차게 부릅니다. 100여 명의 지구촌학교 아이들은 언니, 오빠, 형, 누나였던 15명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재학생들은 지난날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이제는 우리 학교를 떠나는 언니, 오빠들, 우리 곁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믿으며 언니, 오빠들을 보내드립니다. 지구촌학교의 세 번째 졸업식이 졸업생과 재학생, 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구로구 지구촌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지구촌학교 이사장 김혜성 목사는 누가복음 2장 40절은 하나님이 지구촌학교에 주시는 말씀이라며 잘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뼈도 강해지고 살도 강해지고 정신도 강해지고 영적인 능력도 강해지는
이것이 지구촌학교가 바라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졸업식을 끝으로 중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헤어지게 돼 슬프지만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될 중학교를 생각하면 설렙니다. 졸업생 15명은 목사와 의사, 파일럿과 생물학자, 축구선수와 영화감독 등을 꿈꾸며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다짐합니다. 졸업을 해서 행복하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부 더 잘해서 꼭 파일럿이 되겠습니다. 졸업하니까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된다니까 좀 슬프기도 하고 이제 졸업해서 다른 중학교 가니까 설레기도 해요. 한편 2011년 문을 연 지구촌학교는 현재 중국을 비롯해 태국과 필리핀, 모로코 등 14개 나라 배경의 학생 140여 명이 초등학교 전과정부터 중학교 위탁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그 밖의 소식 최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독 화장품이 지난 12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감사 예배에는 한독 화장품 임직원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독 화장품이 지난 20년간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한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섬김의 삶을 나누길 당부했습니다. 한독 화장품 박효석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었다며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부흥 발전해서 선교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흥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한편 한독 화장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으로 선교하는 기업과 섬김과 나눔의 기업 등을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심총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던 과천 은혜로교회가 목동 CBS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6일 CBS는 은혜로교회 일부 성도들이 예장합신 신년 할례식에 난입해 밀가루를 투척하는 등 과격 시위를 펼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은혜로교회 성도들은 CBS의 보도로 가정이 파탄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기자 퇴출과 책임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범죄와 미성년자의 보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이혼과 양육권 등을 다루고 있는 가사소송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24년 만에 대폭 개정될 가사소송법,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얼굴이 더 환해 보이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대법원이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열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하던데요. 예. 예. 그 1991년에 이제 가사소송법이 제정돼서 24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된 법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지금 이제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이 점점 심해지니까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 또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81개 조문인 그 가사소송법을 현재 161개 조문으로 대폭 수정했죠. 그래서 많이 수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나요? 지금 이 가사소송법을 개정한 이유는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이제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이나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고요. 두 번째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함께 있을 때 가령 가사 사건의 재산분할 이혼의 재산분할 소송이 있을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만한 게 민사 소송에 있으면 민사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가사 소송이 정지돼 있었죠. 이거를 민사 관할을 가사로 갖고 와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고 국민의 편익이 상당히
증대됐죠. 예, 합리적으로 그건 변화가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후견적 기능,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육 결국 이혼하면 이제 누군가가 양육하고 또 비양육자는 이제 면접 교섭권이라는 걸 가져서 아이를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서로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도 아이를 안 보여주면은 서로 다툼이 심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면접 교섭권 그 보조인이 따로 있어서 이걸 면접 교섭인 제도라고 그래서 면접 교섭인이 원활하게 자발적인 면접 교섭권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조정을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법원에서 그런 후견적 기능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서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 분쟁에 사전적으로 분쟁을 해결시키면 평화적 분쟁이 해결되면 그 후에 앙금이 좀 덜 남으니까 그런 분쟁 제도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의 관할도 원래 이제 이혼 사건, 가사 사건은 이제 상대 피고의 주소지. 그러면 결국은 서울에서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 상대가 지방에 가 있으면 아이랑 그럼 서울에 와서 재판을 하러 오면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가령 뭐 부산에 그렇죠.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자녀가 있는 지역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양육의 공백이 없도록. 그래서 재판의 관할도 미성년자를 위주로,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소송법 전체의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위한다는 점이 뚜렷이 나타나 있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미성년 그 자녀들의 복지가 어떻게 좀 향상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됐네요. 가족관계 가사소송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부분 양육권 문제가 가장 큰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바뀌었나요? 결국은 이제 그 양육권 문제가 결국 문제되는 것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누가 양육할 것인가 그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그 누가 양육할 것인가는 이제 부모의 뭐 경제력이라든지 환경 이런 걸 보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지금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 비록 좀 떨어지더라도 열악해도 자기가 정말 정서적으로 유대가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녀의 의사가 뭔지를 반드시 물어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둘째는 양육을 누가 한다고 결정이 되면 이제 비양육자는 양육하는 사람한테 양육비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양육비를 지급할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려서 지급 안 하면 강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력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그런 집행력뿐이 아니라 양육비를 한 달만 지급을 안 하면 재산이 있는데도 한 달만 지급 안 하면 감치를 할 수도 있어요. 감치라는 건 뭐냐면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비 안 주면 유치장에 가둬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줘서 양육비가 없어서 양육하지 못하는 공백을 이렇게 메꿔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양육비를 주는 사람은 양육비를 주는 대신 아이를 가서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2번씩. 그게 이제 이른바 면접 교섭권이죠. 근데 이제 면접 교섭권이 잘 행사가 돼야 되는데 아이를 좀 보자 그러면 아이 지금 아파서 안 된다는 둥 뭐 여러 서로 감정이 나빠지면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면 또 양육비를 또 안 주려고 그러고 안 주면 감치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면접 교섭인 제도를 만들어서 면접 교섭을 해주면 아이의 정서에도 좋고 또 이것은 법적으로 해주는 것이다. 이런 걸 결국 알려줘서 원활하게 면접 교섭권이 이루어짐으로써 아이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냈죠. 면접 교섭권이나 또 아이 양육비나 뭐 이런 많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전에는 어땠었나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 양육비에 대한 양육비를 안 주면 과태료 처분밖에 없었어요. 집행을 할 수가 없었죠.
집행은 안 되고. 예, 안 주면 그냥 못 받았어요. 결국은 이제 안 주면 못 받았는데 전에는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네요.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치도 전에도 감치는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석 달 정도 안 줘야 감치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 안 줍니다. 화나면. 예. 감치되기 직전까지 안 주죠. 근데 경제력이 떨어지는 그 양육자의 경우에는 석 달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 미성년 자녀한테 그렇죠. 돌아가죠. 예. 그래서 그 양육의 공백이 석 달은 너무 길다. 예. 한 달로 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 안 주면 예. 감치됩니다. 예. 그러니까 양육비는 근데 재산이 없으면 못 주는 거죠. 예. 근데 재산이 있는 한 양육비는 반드시 줘야 되죠. 부모의 갈등 속에서 아이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지 않고 또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자녀의 얘기를 듣는 게 예전에는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안 들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되게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군요.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8건이 친부모가 가해자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는데요. 이게 현실인가 봐요. 2013년도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한 통계가 있어요. 근데 아동학대 가해자의 84%가 부모였답니다. 그리고 요새 문제되는 보육교사의 학대 4%밖에 안 돼요. 아주 8%. 거네. 8%. 그다음에 계모나 계부 4%. 그 대부분이 친부모예요. 부모의 문제가 참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50%. 그다음에 어머니가 한 33%. 그러니까 그냥 거의 10명 중 8명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10명 중 8명은 친부모고 그 아동학대도 지금은 점점 심해져서 성적 폭력까지 일어날 정도니까 상당히 아동학대가 심각해서 이 가사소송법이 그 아동학대를 막는데 기여를 하리라고 보는 것이죠. 가사소송법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송에 관한 내용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소송들이 좀 많이 있나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사실은 자녀가 소송을 할 수는 없었죠. 근데 지금은 결국 아동학대를 당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미성년 자녀들은 친권을 정지시키거나 친권을 상실시켜야 친권에서 벗어나야 결국 다른 사람이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친권을 상실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친권은 천륜이기 때문에 아이를 좀 학대했다도 이거는 나는 교육 훈육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 와서 그 아이를 친권에서부터 벗어나서 데려와서 다른 데서 교육시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친권을 상실시키려면 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상실시켜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가령 친권 상실이라는 것은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게 법적으로 인정될 정도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그 안에서 계속 학대를 당하고 피해를 받죠. 근데 지금은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나는 이 학대를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판단했으면 부모를 상대로 친권을 상실 선고를 제기할 수 있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권 일시 정지도 신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게 또 남발되면 안 될 텐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절차 보조인 제도가 있습니다. 절차 보조인 제도.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소송을 도와주는 이제 변호사가 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동 심리를 잘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그래서 항시 친권을 상실시키는 건 아니고 이 정도라면 부모가 아이와의 좀 격리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좋겠다. 그럼 친권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도 있고 친권을 정지시키는 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격리시켜야 되겠다. 그럼 사전 처분이 있어요. 그럼 쉼터나 보호센터로 보내고 부모하고 뭐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을 격리시켜요. 근데 그런 격리의 사전 처분은 법원이 했었는데 경찰도 지금 할 수 있게 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어떤 학대 피해자라고 판단되면 즉각적으로 격리시키고 격리시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정지시켜도 안 된다. 부모의 자격이 아예 없다. 그럼 친권을 상실하는 선고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소송들이 있고 또 입양아의 경우에는 파양 선고를 미성년 그 입양아도
양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소송들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예. 사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이어야 될 그런 그렇습니다. 가정인데요. 어쩌다 이렇게 많은 갈등 때문에 이런 또 사회적 시스템과 법이 그렇죠. 만들어지는지 참 안타깝고 참 속이 상한데요. 그렇죠. 사실은 미성년 자녀는 사실 우리 미래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아주 창의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암울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자원인 그 미성년 자녀들을 정말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 발전도 되고 미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혼 가정의 자녀들도 많죠. 근데 도저히 가정에 머물 수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죠. 차선책으로. 그런 둥우리가 깨진 이혼 가정의 자녀들도 정말 잘 돌봐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도 한번 우리도 돌봐서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또 이번에 이제 개정된 가사소송법이 미성년 자녀의 그 정서 함양이라든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걸로 보고 또 법원이 후견적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뭐 조정위원회도 있고 면접교섭 제도도 있고 절차 보조인도 있고 여러 이런 제도로 결국 미성년자들의 뒤에서 후견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미성년 자녀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살아야 또 국가 살고 사회가 살고 또 교회도 살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또 사랑하며 품어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개 속 운전이 눈 내리는 날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죠. 설 앞두고 이동이 많은 요즘 더욱 안전 운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